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독앱입니다. 살면서 타인과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 좋을까요? 원만하게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인 효력을 갖고 또 훗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상법, 부동산법, 민사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자, 이 새해 첫 법률 상담 방송에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 뒤숭숭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새해가 시작했으니까 또 저희 법률 상담 방송을 통해서 변호사님 또 새해에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새해 첫 방송인 만큼 어떤 분쟁이나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 말고 좀 긍정적인 합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합의를 본다, 합의 봤다 이런 내용을 말하잖아요. 근데 합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합의라고 하면 이제 쌍방이 어떤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을 끝까지 어떤 재판을 통해서 아니면 법정을 통해서 재판을 하기보다는 서로 각자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서로 100을 원한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뭐 70이면 70 선에서 분쟁을 하지 않고 또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으로 또한 그 분쟁과 관련된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과 치료를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닌가. 아마 모든 변호사들이 다 저와 아마 동의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 법률 상담 방송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방송을 나오시는데 항상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재판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인내와 스트레스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판결문을 받은 후에 전혀 판결문에 대한 어떤 집행이나 판결문에 대한 어떤 액수를 환수를 못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를 했을 경우에 합의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어느 쪽에서 누구한테 뭐 어느 일부의 액수를 준다고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다면 아직까지도 그 합의에 약속한 어떤 액수를 받지 못한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 그러면 재판에서 이겨서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쉽고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건 100이지만 한 70만 받는다면 합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엄격히 따져보면 100을 받기 위해서 재판까지 간다면 그동안에 써야 되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한다면 70만 받아도 사실 괜찮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해요. 네. 근데 합의에 이뤘다 이러면은 이 당사자들끼리 합의서를 만드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뭐 큰 부동산 계약, 사업 계약 이럴 때 합의서 쓰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합의서라고 한다면 뭐 어떤 큰 어떤 분쟁의 경우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계약 뭐 이런 어떤 그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분쟁의 액수가 적을수록 합의서가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3만 불 정도의 분쟁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미스터 리한테 3만 불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미스터 김이 3만 불을 주기로 미스터 리한테 하기로 했다고 간단하게 한 단어를 적고 서로 양쪽에서 사인했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약속한 대로 미스터 김이 미스터 리한테 3만 불을 주지 않았다. 계약을 위반하고 약속대로 3만 불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스터 리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네.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합의 계약을 할 때에 다른 말 하나 적지 않고 그냥 3만 불 주겠다고만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스터 리가 미스터 김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냥 3만 불이에요. 네. 근데 그 3만 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하는 과정이 3만 불의 2배, 3배, 4배 이상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네. 미스터 리 입장에서는 3만 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10만 불 쓴다면 과연 그 합의서가 무슨 유효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자면 똑같은 예로 미스터 김이 미스터 리한테 3만 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네. 만약에 미스터 김이 미스터 리한테 3만 불 주는 것을 어겼을 경우에 미스터 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소송을 한다고 하면 법정에 소송하는 모든 비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를 미스터 김이 지불하게 됩니다 한다면 네. 미스터 김은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불을 만약에 안 줬을 경우에 네. 미스터 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 10만 불 썼다고 한다면 미스터 김은 3만 불만 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10만 불까지 합치면 13만 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만약에 싸움을 한다면 또 자기도 변호사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본인도 변호사를 사서 싸움을 한다면 양쪽 변호사 10만 불씩 10만 불씩 하면 본인은 이 돈을 나중에 지불해야 될 게 계약을 위반해서 지불한다면 23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액수가 적을수록 네. 합의서를 제대로 써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이런 그 변호사 비용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3만 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더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있으나 마나한 어떤 합의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액수가 적을수록 일단 합의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쟁 후에 합의를 했을 때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상대방의 이름과 내 이름과 뭐 써야겠죠. 그렇죠.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있어야 될 게 이 합의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네. 이름이 누군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국 분 같은 경우는 영어 철자까지 똑같이 쓰는 분들도 많아요. 뭐 영킴 그러면 영킴이 누구 어느 영킴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름과 쌍방의 이름과 이분이 어느 주소에서 어디서 사는 사람인지 적어도 주소와 그 사인하는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는 게 꼭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분쟁이 생긴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네네. 경우에 따라서 이 분쟁 말고 또 다른 분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돈거리지만 또 하나는 또 뭐 부동산을 산다 판다 뭐 했다든지 뭐 어떤 네네. 그러니까 같은 사람끼리 분쟁이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합의하는 게 이 분쟁이 어떤 분쟁을 갖고 지금 합의하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죠. 지금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죠. 좀 명시를 간단하게 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스터 김이 어떠한 일 때문에 예를 들면 미스터 킴과 미스터 리가 파트너였다고 가정한다면 네. 미스터 김이 미스터 리한테 미스터 리의 어떤 소유권 파트너의 소유권을 사는 조건으로 해서 그냥 3만 불을 주고 서로 미스터 리는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주고 미스터 킴은 3만 불 지불하기로 합니다. 하고 거기에 그 왜 3만 불을 주고 왜 합의서를 쓰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만 네. 나중에 두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3만 불 주기로 했다면 사실은 이건 상관없이 사실 이거는 다른 사건이었어 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합의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꼭 명시하시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보통은 합의했다라는 내용에만 집중을 해서 어떤 분쟁에 대한 거다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쟁은 요거에 국한된 합의라는 것을 명시해서 괜히 애매모호하게 둥글하게 적는다면 전혀 합의하지 않을 다른 사건도 같이 다 포함이 돼서 합의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사건을 개요. 즉 어느 날 어떤 식으로 분쟁이 생겨서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쌍방이 누구가 어디 사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적는 게 중요하겠죠. 잠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합의서는 꼭 영어여야만 됩니까? 한국말로 해도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요. 한국말로 해도 법적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어떤 합의한 내용을 한글로 적어서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정 통역사를 번역사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단지 한국말로 한다면 생각하시겠지만 재판을 가더라도 계약서 한글로 쓴 것 같고 재판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은 자기 고용을 한 법정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원고는 또 원고 내는데 자기 근데 어떤 때 보면 말이 애매한 것들은 법정 영어 번역이 조금씩 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적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영어로 적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은 아무튼 한국말로 자세하게 적어서 합의를 하는 쌍방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적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글로 적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한글로 적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부실하게 쓰기보다는 괜히 영어가 어려우신데 내용을 간단하게 써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자세하게 한글로 적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또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또 합의서에 들어가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이 합의를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미스터 리의 집을 방문을 해서 미스터 리의 어떤 과실로 통해서 미끄러운 데서 넘어져서 다쳤다. 그런데 미스터 리가 미스터 김이 그 다친 거에 대한 병원 비용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병원비가 그래서 5,000불이 나왔던 5,000불을 지불하는 걸로 합의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썼다면 과연 그렇다면 나중에 미스터 김이 그 당시에 내가 이 합의할 때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이 문제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한 거는 내 병원비만 합의한 거지 그 당시에 내가 사인할 때 전혀 진통이나 어떠한 증세가 전혀 없어서 몰랐던 다른 병이 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클레임을 또 하겠다 하고 또 클레임을 또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 때는 이 사건과 미스터 김이 미끄러진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로 알고 있는 어떤 손해나 모르고 있는 손해나 모든 상대방이 클레임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예를 들어서 5,000불로 합니다 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중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싹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한 번 합의하면 여기서 끝나야지 또 같은 사건으로 계속 무슨 클레임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 피해자가 알고 있는 어떤 클레임할 수 있는 거나 또는 본인조차도 현재 모르고 있는 클레임이나 모든 것을 이 5,000불로 합의합니다 하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해도 이 합의서 내용은 만약에 아까 똑같은 예로 미스터 김이 그 당시에는 내가 병원비만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가 금이 갔는데 그 당시에는 난 몰랐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서 뼈가 금 간 거든 클레임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 합의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클레임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다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미스터 김이 허리가 금이 간 거에 대한 또 클레임을 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변호사님 찾아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똑같은 사건으로 나중에 클레임을 걸어서 또 문제가 되고 합의서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건으로 자꾸 클레임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합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이걸 내가 나눠서 클레임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합의서를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딱 그 한 문구만 추가해 놓아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면 그게 이 손에 입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나 방지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렇죠. 정말 합의서 내용 한 문구 한 문구가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합의서를 쓸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내가 금전적으로 얼마를 합의를 보겠다. 이 내용에 많이 집중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가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뭐 변호사 누구한테 형사 고발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이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형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을 통해서 검사실을 통해서 어떤 형사는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민사라고 하면 결국은 합의라고 한다면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날 때렸다. 그러면 이건 민사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때린 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병원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을 줄 테니까 합의하자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미스터 킴이 미스터 리한테 30,000불 주기로 했습니다 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만약에 그 방식대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뭐 이자가 가산이 된다. 뭐 1년에 10%씩 된다. 또는 뭐 거기에다는 이제 30,000불을 얹어서 미스터 리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변호사 비용을 모든 걸 다 미스터 킴이 낸다. 뭐 이런 내용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0불을 언제까지 준다. 그럼 안 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정확하게 명시하려고 한다면 네. 30,000불을 언제까지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타임라인이 거기에 생겨서 30,000불 예를 들어서 30,000불을 2월 1일까지 줍니다고 했는데 2월 1일이 넘어가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를 선정해서 어느 날까지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안 됐을 때는 뭐 10% 이자가 가산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30,000불이 아니라 그러면 뭐 20,000불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10,000불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10,000불에 대한 이자는 10% 가산이 되고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미스터 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10,000불 안 준 거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 클레임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을 또 미스터 킴이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계약 위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는 방법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으면 적을수록 본인이 더 유리한 거고 돈을 주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둥글뭉글하게 계속 확실치 않게 넘어간다면 네. 아직 계약 위반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000불 당신한테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지불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4년 지나서 미스터 리가 왜 30,000불을 안 주냐. 아직 난 계약 위반한 게 아니잖아. 내가 3만 4년이 아니라 그거를 5년 6년에 준다고 했지 언제 내가 3년에 주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돈을 받는다면 액수를 언제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안 줬을 때는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정확하게 적어놓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겠죠. 진짜 이 합의서에서 금전과 관련한 내용을 적을 때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페널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거는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합의서 쓴다 하면은 얼마를 언제까지 준다. 이 그렇죠. 정도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계약을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합의를 해서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약속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면 그 약속은 하나만 한 약속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했지만 뭐 약속을 어겼을 때는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줄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약속을 하면 그 약속 날짜를 지키게 꼭 어떤 그 명확한 선을 그어놔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이행이 안 됐으면 그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적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 그러니까 이 페널티 내용을 넣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뭐 다른 소송으로 이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합의서를 쓰실 때 정말 간단하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저희들한테 오셔서 네. 손님들이 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네. 자기는 뭐 계약서 굉장히 긴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계약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어달라. 한 장으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약서를 변호사가 한 장짜리를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변호사가 책임이에요. 아. 왜냐하면 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리고 이 계약서 한 장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계약서를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는 안 할 테니까 본인들이 작성하시든지 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라이빌리티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간단하다고 해서 좋은 건 물론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조항들을 막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따르는 그 간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이 꼭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네.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합의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난 몇 주 사이만 보더라도 제 사무실에 의뢰해 보신 분들 보면 네. 합의를 다 했다고 오셨는데 합의서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한 분들이 거의 90%. 아, 그래요? 예, 벌써 이것 때문에 몇 건 때문에 또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계약을 계속 어기고 있으니까. 아.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준다고 하고 돈을 포스트데이 체크를 썼는데 네. 은행 어카운트를 닫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다 빼간다든지 뭐 체크가 바운스가 난다든지 그래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내가 뭐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근데 그분들이 합의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합의서가 있는데 네. 내용이 불실한 거죠. 아, 있으나 마나한 합의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계약을 위반해도 그냥 주기로 합니다 하고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페널티가 없어요. 네네. 그렇다면 그분이야 뭐 안 주는 입장에서는 뭐 되도록이면 안 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 합의서가 정말 뭐 큰 건에 의해서만 합의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대방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합의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말 이 간단한 내용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페널티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라도 꼭 추가하신다면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합의서가 있음으로 해서 더 큰 돈을 쓰고 소송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분쟁하는 액수가 크다면 네. 뭐 분쟁 액수가 뭐 30만 불이다 50만 불 하면 변호사 비용을 쓰고도 10만 불 쓰고도 내가 이겨야 돼서 돈을 받는 액수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합의서 없다 해도 싸움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2만 불, 3만 불 뭐 이런 돈 갖고 합의서 쓰면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겨서 돈을 안 주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변호사 액수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합의서가 과연 유효하지 않는 있으나 마나 유효 무실한 합의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러면 합의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분쟁을 해서 한쪽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받는다고 하면 소송을 어디에 접수할 거냐. 아. 무슨 얘기냐면 네. LA 있는 사람하고 샌프란시스코 있는 사람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하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네. 분쟁을 뭐 LA에 있는 법원에서 할 거냐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법원에서 할 거냐. 네. 보통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만 내가 상대방을 소송을 했을 때 네. 내가 사는 주소에서 소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상대방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일에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네.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분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하고 분쟁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도 있겠죠. 뉴욕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사람이 분쟁을 한다면 내가 뉴욕에 가서 소송해야 되는데 뉴욕에 나는 지금 캘리포니아 살고 네. 뉴욕에 있는 사람을 소송했는데 뉴욕에 변호사를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분쟁해서 법정에 가려면 내가 뉴욕에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하다못해 LA하고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법정에 간다면 LA에 있는 계신 분이 샌프란시스코 계약 위반 사람한테 소송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법정도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물론 요새는 이제 직접 갖지 않고 이제 줌으로 많이 어피런스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언젠간 다시 이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관할 지역의 소송이 어디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합의할 때 이 분쟁에서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긴다면 LA 쪽에 있는 법정을 통해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한다면 당연히 LA에서 소송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계약을 작성하는 걸 내가 도와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분쟁이 생기면 어느 한국 법원에 가서 할 거냐 미국 법원에 하냐 이런 문구들도 있어요. 아예 한국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한국 법원을 굳이 요구를 하고 여기 있는 분은 난 강력히 여기에서 하라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정하기 전에 내가 한국 가서 있어서 소송 계산한다는 건 거의 힘든 얘기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미국 법정 소송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는다면 미국 판결문 갖고 한국에 가서 또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여기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분쟁은 여기서 하는 걸로 법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자면 미스터 킴하고 미스터 리하고 합의를 동업을 하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월남에 가서 무슨 회사를 차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월남에서 이제 어떤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소송을 어디서 할 거냐? 월남에서 할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할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할 거냐? 회사를 운영하고 모든 분쟁의 요소는 다 월남에서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쌍방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는 미국의 LA에 와서 한다. 이렇게 못 박아두면 당연히 LA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서의 어떤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진짜 시간과 비용적인 면도 생각하면은 어느 관할 지역의 법원의 절차를 밟을지 꼭 명시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합의서가 만약에 완성이 됐으면은 각자 그냥 서명을 하고 그러면은 법적인 효력이 이제 생기나요?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 합의서를 하면 공증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공증이라는 의미가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무슨 내용 증명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용을 확인해 주는 자체는 뭐 그 공증하시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증은 다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인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원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원석이 이 사인을 한 거다. 이 사인은 이 원석 사인이다. 그것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합의서를 보면 공증한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등기소에 등기되고 뭐 이런 카운티 등기되고 은행에 가는 서류 이런 거 빼고는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 합의나 뭐 이런 거는 뭐 공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원하시면 하실 수는 있어요. 뭐 하면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꼭 공증사를 찾아서 공증을 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양쪽이 그냥 자기 서명만 하면은 그 합의서는 이제 법적인 효력이 딱 생기는 건가요? 물론 개 중에는 이 사인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사인은 내 사인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렇죠. 본인이 사인해놓고. 그렇지만은 그 전에 쌍방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흥정을 했고 그날 만나서 사인했다는 건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싸움이죠. 그렇죠. 자, 합의를 봤다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 느낌도 들고 하는데 사실은 합의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요. 좀 당사자들끼리 하기 어려우면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법, 상법, 민사법 그리고 합의 최근에 합의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합의서 관련해서도 이렇게 법적으로 많은 좀 조언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많은 조언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